2026년이 막 시작되었고 두 아시아 국가는 곧 지도자를 잃게 된다. 그들은 궁전에서 끌려 나와 외국 땅으로 이송될 것이다. 자유를 약속했던 땅은 감옥으로 변할 것이다. 천웨이룽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첫 폭탄이 떨어지기 2달 전에 경고했다. 터키의 파괴적인 지진도 충분히 앞서 예측해 세상이 알 수는 있었지만 누구도 믿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 그는 한반도와 다가올 붕괴에 대해 말한다. 한국은 중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1000년 동안 유지해온 위치에서 추락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2026년 안에 일어나며 그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다. 천웨이룽은 7살 때 열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사흘 동안 그는 쓰촨성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의사들은 포기했고 가족은 장례를 준비했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 소녀는 그 산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아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검은 물이 도시 전체를 삼키는 장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 텅 빈 해변에 울려 퍼지는 비명을 말했다. 부모는 그저 고열로 인한 선망이라 여기며 아이를 달래려 했다. 몇 달 후 인도양 쓰나미가 2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던 그 마을은 재난 소식을 몇 주가 지나서야 들었다. 그때부터 이웃들은 그 소년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4해가 흘렀다. 11살이 된 천웨이룽은 한밤중에 깨어나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산들을 가리키며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5월 쓰촨 대지진은 그 마을을 중심으로 방형 100km 안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8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신동이었던 소녀는 성장에 뛰어난 성적으로 베이징 대학교에 입학했다. 수학과 물리학 교수들은 그를 잠재적인 천재로 여겼다. 그러나 23살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환영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천웨이룽은 티베트의 외딴 수도원으로 떠나 3년 동안 완전한 고립 속에서 지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머릿속을 침범하는 이미지들과 수학적 계산을 결합한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다. 세상으로 돌아온 후 그의 예측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해졌다. 2023년 천웨이룽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경복궁에서 그는 오래된 문 중 하나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그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가 몇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그 순간 이후 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천년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지도자들이 몰락하고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수세기 동안 중국이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2026년 1월에는 사랑받던 한 인물의 실종이 일어나며 그것과 함께 하나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2년 1월 천웨이룽은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영상을 하나 올렸다. 그는 서방의 거인과 곧 함께 피를 흘릴 어린 형제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암호 같은 언어는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2달 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갔다. 거인은 러시아였고 어린 형제는 우크라이나였다. 두 나라 모두 슬라브 민족이며 수세기 동안 얽혀있는 뿌리를 가진 국가들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전쟁은 천웨이룽이 묘사한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오래된 영상은 SNS에서 다시 떠올랐고 수백만 명이 그가 또 무엇을 보았는지를 찾기 위해 다시 시청했다. 2023년 2월 또 하나의 경고가 있었다. 천웨이룽은 아나톨리아 땅이 2번 흔들릴 것이며 수만 명의 영혼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나톨리아는 터키의 옛 지명이다. 며칠 뒤 규모 7.8의 지진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을 강타했다. 몇 시간 후 또 하나의 지진이 같은 지역을 흔들었다. 공식 사망자 수는 5만 명을 넘겼다. 천웨이룽은 2번의 지진과 그 비극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한 것이다. 그의 정확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회의론자들조차 주목하기 시작했다. 같은 하에 그는 인간의 의도적인 결정으로 인해 오염된 물이 동쪽 바다로 흘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세상은 천웨이룽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정부가 내리는 의식적인 선택 사이를 명확히 구분해 말했던 것이다. 2024년 그는 한반도에서 5개의 산이 동시에 불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불길은 영구적인 파괴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정화를 의미했다.
새로운 것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오래된 것이 소멸되어야 했다. 화재는 천회일웅이 묘사한 대로 정확히 5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정되는 듯한 불길을 진압하려 애썼다. 그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될수록 이 중국 예언자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가 2026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다. 천회일웅의 가장 충격적인 비전은 거대한 유성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장면이다. 이 유성은 아시아를 향해 내려오지만 지표와 충돌하는 대신 2명의 지도자를 감싸 안고 우주로 끌고 간다. 천회일웅은 유성을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외부 세력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한 존재가 이 지도자들을 데려갈 것이며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권좌에서 끌려 내려올 것이다. 자연스럽게 니콜라스 마두로와의 비교가 등장한다.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인 그는 국제 제재, 국내 시위, 세계적 외교 압박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언제 부서질지 모를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다. 천회일웅은 아시아의 두 지도자가 2026년에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며 마두로와는 달리 완전히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성에 의해 지목된 지도자들은 도망치려 할 것이다. 그들은 보호와 자유를 약속하는 국가들의 망명을 요청할 것이다. 위조 여권이 준비될 것이고 도주 경로는 사전에 계획될 것이다.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은행 계좌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천회일웅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지만 그 이후까지도 본다. 처음에는 망명을 허락했던 나라들이 결국 도망자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동되고 국제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자유의 땅은 감옥으로 변할 것이며 사냥꾼이었던 자들이 타국 땅에서 사냥감이 될 것이다. 천회일웅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길 피하지만 그의 지리적 묘사는 매우 명확하다. 그는 수십 년간 분단된 한반도에 대해 말하며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장과 자신을 중심으로 인격 숭배를 구축한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묘사들은 북한과 남한의 현실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한반도에 세워진 기존 질서는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거될 것이다. 권력의 공백은 오래가지 않는다. 왕좌가 비워지면 다른 이들이 올라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천회일웅은 이 과도기를 아시아 대륙 전체에 영향을 줄 더 큰 변화의 도화선으로 보고 있다. 이 지도자들의 몰락은 전례 없는 역사적 반전을 촉발시킬 것이다. 1000년 동안 중국은 문명 세계의 중심으로 군림해왔다. 중국의 여러 왕조들은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 철학, 기술, 무역을 주도했고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주변 국가들은 한자를 받아들이고 유교를 채택했으며 제국의 관료 체제를 모방했다. 영향력의 흐름은 언제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륙에서 섬과 반도로 흘러왔다. 그러나 천회일웅은 이 수천 년의 흐름이 2026년에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 말한다. 한국이 수세기 동안 중국이 차지해온 문화적 중심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대륙의 거인에게서 그 그림자 아래 살아온 반도로 권력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전환의 징후는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음악은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으며 K-팝 그룹들은 먼 대륙의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아랍, 유럽,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시청률 기록을 깨고 과거에는 무적이라 여겨졌던 미국 드라마를 넘어섰다. 한국의 기술 산업은 수십억 인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고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는 아시아에서 유럽, 아메리카까지 퍼지는 미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중국이 수십 년간 정복하려 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시장들의 깊숙이 침투했다. 천회일웅은 이 현상들을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서는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한다. 한국이 부상하는 동안 중국은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었고 수십 년간 중국의 팽창을 이끌었던 부동산 부문은 대형 기업들의 파산과 함께 붕괴되었다. 청년 실업률은 경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대도시 거리에서는 조용한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 중이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 파트너들은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동맹을 제고하고 있다.
천외일웅은 중국의 쇠퇴를 기뻐하지도 중국인의 고통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정으로 본다. 문명의 사이클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제국은 피어났다가 시들며 영원해 보였던 것조차 결국은 덧없음을 드러낸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 전환은 단순한 경제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천외일웅은 사회 전체를 이끄는 근본적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 중심 질문은 더 이상 얼마나 축적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 치열한 경쟁은 이제 순진하게 여겨졌던 협력의 방식에 자리를 내주고 있으며 무분별한 물질주의는 소비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세대의 요구에 의해 경계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깊은 사회적 변화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젊은 한국인들은 부모 세대가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했던 비인간적인 희생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삶을 소진시키는 직장에 자신을 내맡기길 거부하고 단지 급여가 아닌 열정에 기반한 직업을 선택한다. 이 문화적 움직임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이 여전히 유지하려는 오래된 성공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 천외일웅은 2026년 1월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췄다.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한 인물이 그달이 끝나기 전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몸은 여전히 숨을 쉬지만 사회적 존재감은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천외일웅은 이를 영적 죽음이라 부르며 육체적 죽음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마치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다뤄질 것이다. TV 프로그램은 그 인물이 출연한 에피소드를 통째로 삭제하고 디지털 플랫폼은 관련 콘텐츠를 제거하며 알고리즘은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철저히 묻어버릴 것이다. 일상 대화에서도 이 인물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 금기가 되어 피하게 된다. 사회 전체가 의도적으로 집단적 기억 상실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삭제는 과거에도 다른 공인들에게 일어났다. 한때 눈부시게 빛났던 스타들이 스캔들이나 정치적 결정 이후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들의 음악은 라디오에서 중단되었고 역사적 사진에서 그들의 모습은 잘려나갔으며 인기 프로그램의 재방송은 취소되었다. 이 과정은 공식적인 발표도 공공의 설명도 없이 이루어지지만 모두가 조용히 그 의미를 이해한다. 천외일웅은 2026년 1월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그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 예언한다. 사라질 인물은 막대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 시대의 가치, 한 세대의 방식, 수십 년간 지배해온 시스템을 대표한다. 그 인물이 사회적으로 지워지는 순간 하나의 역사적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은 오래 비워두지 않을 것이다. 천외일웅은 동양의 고대 전통에서 숫자가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비는 인간의 시간인식을 구조화하는 숫자다. 미개월이 태양력을 구성하고 일비간지가 시간을 순환하며 하루는 12시간 단위로 나뉜다. 입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완성과 갱신을 상징한다. 이 12가 17,000과 곱해질 때 120,000이라는 숫자가 되며 이는 절대적 충만함을 의미한다. 천외일웅은 정확히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1월에 부재가 남긴 공간을 채우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회 각지에서 등장할 것이며 사전 조율도 중심이 되는 지도자도 없이 움직일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 속에서 이 변화를 감지할 것이고 고용주는 젊은 직원들 안에서 새로운 흐름을 목격할 것이며 부모들은 자녀들 안에서 이 전환을 체감할 것이다. 이 12만 명은 특권층 가정이나 명문학교 출신이 아니다. 천외일웅은 이 점을 단호하게 강조한다. 그들은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며 국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일부는 아직 고등학생이다. 출신 계층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경제적 조건도 학문적 배경도 아니다. 그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내면의 각성을 경험했다. 같은 책을 읽은 것도 같은 간견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삶에 대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이전 세대들을 집어삼킨 물질 축적의 광기를 거부하고 파괴적인 경쟁보다는 진정한 협력을 선택한다. 실용적 기술과 깊은 영성을 결합하는 방식은 기성세대에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자연스럽다. 이 12만 명의 등장은 가혹한 현실에서 비롯된 필연이다. 다가오는 위기들은 과거의 해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한때 효과적이던 방법들이 2026년의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다.
천외일웅은 이 상황을 오래된 배로 현대의 바다를 항해하려는 시도에 비유한다. 그 배는 수십 년 동안 유용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폭풍은 전혀 다른 구조를 요구한다. 20세기에 교육받은 지도자들은 시대착오적인 전략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려 하고 경직된 관료제는 급진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위기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전통적인 기관들은 권위를 주장하겠지만 젊은 세대는 그것을 아예 무시할 것이다. 이 12만 명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다. 기존 체계가 아직도 절차와 규범을 논의하는 동안 이들은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천외일웅은 이 12만 명을 곧 흔들릴 건물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묘사한다. 사회적 지진이 위계 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제도들을 뒤흔들 때 이 젊은이들이 구조 전체의 붕괴를 막아낼 것이다. 국가 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질 때 그들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한다.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무너질 때 이들은 상호 부조를 조직한다. 전통 미디어가 절망만을 전할 때 이들은 희망을 지켜낸다. 그들의 존재 덕분에 2026년에 급성 위기가 남길 수 있는 영구적 피해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 젊은이들이 집중된 지역은 다가올 폭풍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없는 지역은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겪게 될 것이다. 천외일웅은 이들의 역할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이 여정이 가혹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계속 나아갈 가치가 있는지 회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 시험은 경제 위기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며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작아 보일 정도라고 경고한다. 1997년의 위기를 겪은 이들은 지금도 깊은 감정적 상처를 지니고 있다. 100년 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가족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몇 주 만에 잃었다.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거리로 내몰렸다. 온 국민이 금과 보석을 내놓아 통화 안정을 위해 싸웠다. 그 시기의 고통은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다. 그러나 천외일웅은 2026년이 훨씬 더 혹독한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 말한다. 결정적인 차이는 위기의 성격에 있다. 1997년은 주로 금융 문제였고 정부는 자본 투입과 구조 개혁으로 결국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삼중 위기로 경제, 정치, 사회 구조를 동시에 공격할 것이다. 세계의 근간이 동시에 흔들릴 때 기존의 해결책들은 무력해진다. 천외일웅은 외부 구원자에 대한 환상에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정부는 실현되지 않을 기적 같은 계획들을 약속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방송에 나와 몇 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할 것이다. 국제기구들은 전문가위원회를 파견하여 수많은 기술 용어가 가득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막지 못한다. 관료제는 위기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너무 느리고 약속된 자원은 수많은 승인 절차 속에 갇혀버리며 도움은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천외일웅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냉소나 포기를 설파하지 않는다. 그는 혼란의 시대에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가리킨다. 구원은 아래에서부터 서로를 돌보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희귀한 자원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낯선 이들과 식사를 나누는 가족들이 생기고 돈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때 지역사회는 비공식적인 교환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룹은 절망 직전의 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문가들은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천외일웅은 이러한 패턴이 모든 역사적 대위기 속에서 반복되었다고 말한다. 공식적인 구조가 무너질 때 인간의 자발적인 연결망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1997년의 위기 또한 시민들이 집단적 패배를 거부했기에 극복될 수 있었다. 그들은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들고 서로를 지지하며 모든 통계가 불가능을 말할 때조차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잠재된 힘이 존재하며 극한의 필요에 의해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12만 명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공동체적 각성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공포에 얼어붙은 대중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비범한 의지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다수가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릴 때 이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식료품이 너무 비싸질 때는 버려진 땅에 공동체 텃밭을 만들고, 주유소에서 연료가 사라질 때는 함께 타는 차량 시스템을 조직하며, 교육 체계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면 임시 학교를 세울 것이다.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응급처치소를 만들어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이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다른 행동을 낳는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의 지시 없이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 천웨이룽은 자신의 비전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바뀔 수 없는 운명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미래는 인간의 선택이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로 굳히기 전까지는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각 개인의 결정이 모여 집단적 결과를 형성한다. 다가오는 폭풍을 더 많은 이들이 자각할수록 그만큼 더 나은 준비가 가능해진다. 준비란 통조림을 비축하거나 지하 벙커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며 정신적, 감정적 회복력을 기르고 현대사회가 체계적으로 파괴한 공동체 의식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웨이룽의 말이 무게를 가지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예언으로 명성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대형 언론사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출판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이 상업적 브랜드로 소비되는 공개 석상도 피한다. 그는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살며 자신이 보는 것을 나누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이들이 다가오는 시련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동기가 없는 그의 태도는 그의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다. 사기꾼들은 조명을 원하고 통장을 채우려 하지만 천웨이룽은 그저 자신의 경고가 들려지기를 바랄 뿐이다. 2026년 1월은 그가 묘사한 변화의 시작점이다. 사랑받는 한 인물의 사회적 소멸이 몇 주 안에 일어날 것이다. 예민한 이들은 그 순간이 도래했음을 신호를 통해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에서의 갑작스러운 부재, SNS에서의 침묵, 공적 담론의 분위기 변화, 모든 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인물이 집단의식에서 지워지는 순간 진정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직 자신이 맡게 될 역할을 알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내면의 부름을 느끼면서도 응답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옛 인물의 재건은 심리적 공간을 비워내고 새로운 세대가 중심 무대에 설 수 있게 만든다. 천웨이룽은 가장 짙은 어둠이 언제나 가장 밝은 새벽을 앞둔 순간이라는 것을 지켜본다. 인류는 종종 무의미해 보이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며 평화로운 시기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진화를 강제로 겪게 된다. 전쟁은 더 지속 가능한 평화 조약으로 끝나고 팬데믹은 의료의 혁신을 자극하며 경제 위기는 불공정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더 공평한 구조를 향한 길을 연다. 2026년의 고통도 더 큰 역사적 서사 속에선 의미를 지닌다. 오래된 사회 시스템은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출산의 고통 없이는 탄생이 없듯 천웨이룽은 이 전환기에 피와 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를지 절대 축소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 길 끝에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장할 뿐이다. 한중 간의 역전은 단순한 지정학적 순위의 자리 바꿈을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천웨이룽은 이 전환을 앞으로 수십 년간 인류 역사를 이끌 새로운 가치관의 완전한 재정의로 본다. 수세기 동안 권력은 영토의 크기, 인구수, 통제 가능한 자원의 양으로 측정되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 논리는 단순한 질량과 규모의 논리였다. 중국은 이러한 영토적, 인구적 위대함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 정체성을 구축했다. 천웨이룽은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영향력은 다른 이들이 자발적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 실제 삶을 개선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 인간의 깊은 욕구와 공명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물리적 규모는 디지털 연결을 통해 작은 나라가 즉시 전 세계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다. 한국은 한 발의 총성 없이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수출을 통해 이 새로운 권력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스의 청소년들은 K-팝 그룹의 안무를 따라하고 상파울루의 가족들은 매주 금요일 밤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파리의 학생들은 한국 배우 포스터로 방을 꾸민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중국이 수십 년간 치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다. 세계 곳곳에 설립된 공자학원은 공식적 관료적인 방식으로 중국 문화를 홍보하려 했지만 실제 문화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강제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확산된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음악이 그들의 감정을 진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문화 정책은 항상 포장된 선전으로 들릴 뿐이었다. 천웨이룽은 12만 명의 한국 젊은이들을 사회적 가치 혁명의 선봉으로 본다. 그들은 개인의 안녕을 경제성장이라는 신전의 재단에 맹목적으로 바치는 것을 의문시한다. 80시간 근무로 자신을 소모하며 기업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거부하고 대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적은 돈을 벌기를 선택한다. 그들은 단순히 높은 급여를 좇기보다 자신의 목적과 맞는 직업을 추구한다.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시간을 물질적 축적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이전 세대는 이러한 태도를 게으름이나 야망 부족으로 평가했지만 천웨이룽은 이를 문명적 성숙의 신호로 본다. 진화한 사회는 성공을 삶의 질, 깊은 인간관계, 공동선에 기여하는 정도로 평가하며 원시적 사회는 오직 은행 계좌의 규모로만 성공을 측정한다. 2026년의 삼중 위기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시험하는 최종 관문이 될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붕괴할 때 물질적 축적에 집착해온 사람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정체성을 전적으로 재산과 지위에 기반해온 사람들은 은행 계좌가 사라지면 삶의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기업 계층 구조를 오르기 위해 인생을 바쳐온 사람들은 그 구조가 무너지면 감정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반면 이미 대안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12만 명의 젊은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폭풍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들은 경제 위기로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 위에 삶의 의미를 구축해왔다. 진정한 인간관계, 실용적 기술, 공동체 의식, 영적 목적, 금융시장이 붕괴해도 이 기초들은 견고하게 유지된다. 천웨이룽은 이 위기가 전체 인구가 근본적 우선순위를 제고하도록 강제할 것이라 예측한다. 수십 년간 가족을 외면해온 경영진은 물질적 성취의 공허함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자녀에게 고수익 직업을 강요했던 부모들은 돈을 행복보다 우선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게 될 것이다. 무절제한 소비를 미화해온 사회는 이 파괴적 집착의 환경적 사회적 결과와 직면하게 된다. 2026년의 집단적 고통은 수십 년간의 논리적 설득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대규모 각성을 촉발할 것이다. 고통은 동기부여 강연이 결코 전달하지 못한 교훈을 가르친다. 고통이 개인적이고 피할 수 없을 때 깊은 변화가 가능해진다. 유성에 휩쓸려갈 지도자들은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오래된 질서를 상징한다. 그들은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소수가 수백만의 운명을 결정하며 의문 제기가 처벌되고 복종이 보상되는 독재 체제를 대표한다. 천웨이룽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강제 제거를 병든 정치 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술로 본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많은 출혈을 동반하며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다. 그러나 이 극적 개입 없이는 조직 전체가 서서히 부패하며 결국 완전한 죽음에 이를 것이다. 국제사회는 악성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용 메스로 기능할 것이다. 일부는 이 조치가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고 항의하겠지만 천웨이룽은 아문 국경을 존중하지 않으며 한 나라의 감염은 결국 이웃 나라까지 퍼진다고 말한다. 축출된 지도자들의 해외 도피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따를 것이다. 신원 확인이 없는 승객을 태운 전용기가 한밤중에 이륙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여러 국가를 우회하는 경로를 택할 것이다. 범죄인 인도법이 느슨한 소국들은 후한 대가를 받고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다. 몇 개월 동안 망명자들은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생활할 것이다. 외딴 저택에서 개인 경호원 보호를 받으며 충성스러운 소수만과 소통하며 격리된 생활을 유지한다. 천웨이룽은 이 단계를 최종 폭풍 전의 기만적 평온으로 본다. 국제적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처음 망명을 허락했던 국가들도 정치적 비용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할 때 재고하게 된다. 국제재판소는 현지 정부가 무한정 무시할 수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체포 순간은 가장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올 것이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조용한 저녁일 수도 있고 외딴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일 수도 있으며 겉보기에 안전한 자신의 거주지 아닐 수도 있다.
국제법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요원들은 전문적이고 불가피하게 체포를 집행할 것이다. 전 지도자들은 결국 현대 세계에서 절대 권력이 국제사법으로부터 영원히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천외일웅은 이 체포를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본다. 미래의 통치자들은 완전 면책의 시대가 영원히 끝났음을 이해해야 한다. 수백만 인구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설령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지도자들의 몰락이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진정한 변화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다. 12만 명의 젊은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활동하며 실패한 시스템을 대체할 구체적 대안을 구축할 것이다. 그들은 수익을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통화를 만들며 단순 암기 대신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실험적 학교를 세우고 누구나 기업의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의 씨앗을 심는다. 천외일웅은 이 과정을 콘크리트 틈새에서 자라는 풀에 비유한다. 단단한 구조가 무적처럼 보이지만 끈질기게 자라는 연약한 식물은 결국 가장 단단한 돌도 뚫어낸다는 것이다. 천외일웅의 마지막 메시지는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가 공유하는 비전은 현재의 패턴을 바탕으로 한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를 보여줄 뿐 변경 불가능한 운명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말을 듣고 각자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마다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적절한 준비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줄이고 강한 공동체는 분열된 공동체보다 폭풍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다양한 실용 기술을 가진 개인은 복잡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전문가들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생존한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쌓아둔 신뢰의 유대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한다. 천외일웅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예언의 세부 사항을 맹목적으로 믿길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심각한 위기가 닥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할 뿐이다. 그의 비전이 완전히 틀리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강화된 관계는 영구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제 질문은 이 메시지를 들은 각 사람에게 달려 있다. 당신은 신호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폭풍이 오기 전에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당신이 준비하는 방법을 댓글로 공유하라. 당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는 다가오는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이 지식은 자유롭게 흐를 필요가 있다. 고립은 약화를 초래하지만 공유된 정보는 강화를 만든다. 깨어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위기가 끼치는 전체 피해는 줄어든다. 천외일웅은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을 밝혔다. 그 빛을 우리가 꺼버릴 것인지 아니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을 밝히는 데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은 정치적 논리를 모두 뒤흔드는 상황에 직면한다. 대통령이 2명, 권력의 중심도 2곳. 이 상황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 국제 분석가들조차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전 세계가 이 현상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대만의 한 젊은이는 손이 떨린 채 잠에서 깨어났다. 양칭다오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아는 한국에 대한 지식은 간간히 접한 뉴스와 드라마가 전부였다. 23살의 그는 타이베이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책장과 일상적인 손님들 사이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일상 어디에도 먼 곳의 지정학적 사건들과 연결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2살 때부터 양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환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예지몽이었다. 대개 잠든 사이에 나타나 새벽 한가운데서 그를 깨웠고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남겼다. 처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일하던 시장에 물이 들이닥치는 꿈을 꾸었다. 사흘 뒤 정확히 그 장소에서 수도관이 터지며 1층 전체가 침수되었다. 가족은 우연으로 여겼다. 하지만 환시는 계속되었다. 19살이 되자 예지의 성격은 급격히 변했다. 양은 자동기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면 침대 옆에 낙서로 가득 찬 종이들이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경고였다.
교통사고, 가족의 건강 문제, 피할 수 있었던 작은 재난들에 대한 예고였다. 그의 형은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각각의 예언은 날짜와 시간이 함께 문서화되었다. 3년 동안 예측된 53개의 사건 중 37개가 묘사된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적중률은 70%를 넘었다. 이 숫자들은 가족의 초기 회의감을 진지한 주의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2024년 8월에 일어났다. 양은 잠든 사이 진로를 바꾸어 대만 동부 해안을 강타할 태풍에 대해 글을 썼다. 그는 기상학자들의 예측보다 사흘이나 빠를 것이라 했고 정확한 시각까지 명시했다. 화요일 오후 3시 20분, 기상당국은 목요일 아침을 예보하고 있었다. 양은 가족에게 지배 방제를 강화하고 식량을 비축하라고 거듭 설득했다. 화요일 오후 3시 18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태풍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동 경로를 가속했고 지역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게 되었다. 양의 가족은 드물게 대비가 되어 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중 2024년 11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개인적인 예언들이 갑작스럽게 멈춘 것이다. 양은 더 이상 가족이나 이웃, 자신의 도시와 관련된 글을 쓰지 않았다. 2주 동안 침대 옆에 놓인 종이들은 계속해서 백지로 남아 있었다. 자동기서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중국어 문장 사이로 한국어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정 날짜들, 2026년 3월, 2026년 4월,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 대규모 정치적 변화, 그리고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될 변혁에 대한 암시들. 양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메모를 해독하기 위해 번역 앱을 사용해야 했다. 그가 알아낸 내용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다. 양은 이전의 예언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새로운 환시들의 진위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밤마다 쓰여진 글에 등장하는 모든 세부 사항, 날짜,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메모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한국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경제적 변동, 미묘한 정치적 움직임, 국제 언론에조차 주목받지 않을 수 있는 작은 사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2025년 초 몇 달 동안 이런 소규모 예언 7개가 현실이 되었다. 한국의 한 기술 기업이 연루된 기업 스캔들이 정확히 예고된 주에 터졌고 깜짝 장관 교체가 양이 기록한 정확한 날짜에 이루어졌다. 내부 갈등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던 고위 정부 관료의 사임 역시 3주 전에 예고된 그대로 발생해 정치 분석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정확성은 섬뜩할 정도였다. 양은 이 기록들을 탐사 보도로 일하는 사촌과 공유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사촌도 예언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기 시작했다. 5번째 예언이 확인되자 그는 양에게 전문가, 어쩌면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찾아가 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양은 거절했다. 그는 대중의 주목, 조롱 혹은 더 나쁘게는 정치적 세력이 자신의 환시를 이용하려 들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묻어두기로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만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시는 점점 더 강해졌다.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더 긴박해지고 더 구체적이며 더 불안한 내용으로 변해갔다. 2024년 말이 되자 그의 글에서는 뚜렷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양은 2025년의 정치 무대를 지배하게 될 한 한국 지도자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의 기록 속에서 이 인물은 경제를 거의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되살릴 능력을 지닌 존재로 표현되었다. 잠든 사이 쓰여진 글들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추진된 개혁, 기록적인 시간 안에 체결된 무역 협정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로 서울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 묘사는 기업인들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날들이 도래했음을 설득할 수 있는 탁월하고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었다. 양은 이 지도자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국가를 전례 없는 세계적 영향력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적어두었다. 2025년이 시작되자 양은 자신이 남긴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모습을 점점 더 큰 경이로움으로 지켜보았다. 실제로 한국은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경험했다. 수출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기업들은 첨단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국의 여러 도시들은 혁신과 삶의 질 분야에서 국제 순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양의 환시 속에 등장했던 그 지도자는 실제로 존재했고 단호한 리더십과 영감을 주는 연설로 이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 경제 지표들은 눈부셨다. GDP는 빠르게 성장했고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다시 넘쳐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의 기록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여백에 적힌 경고문들, 밤중에 무의식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밑줄 그어진 문장들, 강한 빛은 짙은 그림자를 낳는다. 빠른 성공은 보이지 않는 균열을 감춘다. 무대는 빛나지만 무대 뒤는 썩어간다. 양은 자신이 쓴 이 어두운 은유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한국의 찬란한 번영 이면에 불길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이 경제적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양은 밤마다 써내려간 글들을 바라보며 점점 더 큰 불안을 느꼈다. 그의 기록은 대부분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을 묘사하고 있었다. 빈부격차는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젊은 직장인들에게 점점 더 멀어진 환상이 되었다. 평균 임금은 제자리였지만 사회 상층부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양은 전통적인 동네에서 쫓겨나는 가족들에 대해 적었다. 미친 듯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평생 모은 물건을 팔아치우며 2배로 뛴 월세를 감당하려는 노인들의 모습이 그의 환시에 나타났다. 그의 기록은 더욱 불길한 현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다.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들이 점차 공적 담론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은 점점 비판적인 보도를 내기 어려워졌고 공식 입장에 반하는 분석을 내놓은 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연구 자금을 잃었다. 사회운동가들은 모호한 혐의로 끝없는 소송에 휘말렸다. 양은 자신이 직접 본 적 없는 대화를 기록했고 대중의 시선을 피해 체결된 비밀 회의들을 글로 남겼다. 그의 손은 고위 관료들 옆에 앉은 대기업 임원들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이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나눠 가지며 한편으로는 평범한 시민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서울 거리의 군중들은 국제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양은 그 겉모습 너머를 보고 있었다. 그의 기록 속에는 학문적 경력을 포기하고 안정도 없는 대기업의 착취적 업무에 뛰어드는 대학생들, 수입의 80%를 원룸 월세로 지출하며 출산 계획을 무기한 미루는 젊은 부부들, 기본 생계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금 때문에 굴욕적인 시간제 노동에 복귀하는 은퇴자들이 등장했다. 공식적인 내러티브는 번영을 외치고 있었지만 공공병원은 병상을 줄이고 외곽 지역의 학교들은 예산 삭감으로 교사를 잃고 있었다. 양은 자신의 환시 속에서 더 심각한 패턴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성공의 쇼를 지휘하고 있는 지도자는 악의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기록은 이 정치인이 진심으로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상승하는 지표들을 자신의 정책이 옳다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였고 국제회의장에서의 박수갈채를 자신의 천재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겼다. 양은 이 지도자가 자신의 승리 서사에 갇혀 GDP 1%포인트 상승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을 더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더 이상하게도 양의 기록은 이 지도자가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시행되는 개혁 하나하나, 통과되는 법률 하나하나, 재구성되는 제도 하나하나가 본래의 의도를 넘어서는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양은 그의 환시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문장을 적어두었다. 마법사는 누가 무대에 오를지 모른 채 무대를 짓는다.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배우들은 자신도 모른 채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무대는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2026년 3월이 끝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조기 축제 속에 짜인 환상의 장막을 찢어놓을 사건들과 함께 2026년 1월은 양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묘한 변화들을 가져왔다. 그의 환시는 점점 강렬해졌고 밤마다 쏟아지는 자동기서의 양과 긴급성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그는 아침마다 손이 아플 정도로 많은 글을 쓰고 있었고 종이의 모든 여백은 빽빽한 문장들로 채워졌다. 3월과 4월이라는 날짜는 동그라미로 둘러싸이고 밑줄이 그어졌으며 너무 강하게 표시되어 종이를 찍고 말 정도였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3월은 단절의 달이었다.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억제할 수 없는 진실의 분출처럼 지표 위로 솟아오를 것이었다.
그리고 4월은 완전한 폭로의 달이 되리라 했다. 조심스럽게 길러진 모든 거짓이 기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순간 양은 사건들의 흐름을 마치 영화처럼 선명하게 보았다.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는 내부 고발로 시작될 것이었다. 양심의 괴로움을 느낀 중간급 공무원이 폭로에 나서며 수천억 원 규모의 부풀려진 인프라 사업 계약과 관련된 내부 문서를 유출하게 된다. 이 문서에는 유령 기업들과 권력 핵심 인물들이 연관된 비밀 계좌들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언론은 처음에 이 사건을 다른 정치 스캔들과 다르지 않은 단건 사건으로 다루겠지만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테피스트리에서 처음으로 당겨지는 한 올에 불과했다. 첫 번째 폭로는 다른 이들의 용기를 자극한다. 수년간 조작된 입찰 정보를 쥐고 있던 전직 대기업 임원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등장한다. 그는 회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이른바 경쟁 입찰의 결과가 사전에 조율되었던 정황을 폭로한다. 수개월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탐사보도, 기자들도 마침내 보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맞이한다. 하나의 폭로는 또 다른 폭로를 낳으며 마침내 통제할 수 없는 도미노처럼 사태가 전개된다. 양은 다음과 같은 장면들을 글로 남겼다. 증거 파기를 지시받았던 공무원들이 증언에 나서고 허위 보고서를 강제로 서명했던 감사관들이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모습. 그의 환시는 이 혼란 속에서 떠오를 특정 인물을 묘사했다. 전통적인 권력 구조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 정당이나 재벌, 선거 기계, 어느 것과도 연관 없는 깨끗한 이력이 있는 사람. 양은 이 인물이 세상의 주목을 피해 의도적으로 그늘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썼다. 말뿐인 정치 대신 일관된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온 인물. 그의 환시는 이 사람이 주목받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활동하며 언론의 관심이나 공적 인정을 바라지 않고 지역 공동체를 조직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이 인물은 기성 권력 전체를 공포에 빠뜨릴 어떤 것을 지니고 있었다. 절대적인 진정성. 그의 말은 언제나 행동과 일치했고 그의 과거는 어떤 형태의 조사를 견뎌냈다. 과거의 스캔들, 오래된 발언과의 모순, 인생 어느 시점에서든 의심스러운 행동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허사로 끝났다. 그는 겉모습 그대로의 사람이었다. 계산된 가명과 연기로 이루어진 정치 환경 속에서 이러한 진실한 투명성은 주변의 위선을 잔혹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양은 이 인물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정치권의 여러 세력이 보일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전통적 진보 세력은 그가 자신들의 당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보수 진영은 그가 그들의 선언된 가치의 위선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이유로 공황에 빠질 것이었다. 거대 기업들은 그가 착취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를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고, 언론 재벌들은 그가 단순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조작 가능한 매개체로서의 자신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심지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가 그들이 설교만 해온 원칙들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양의 기록은 이 인물이 결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를 앞으로 밀어내는 것은 오직 비범한 시대적 상황이었다. 약속에 지친 시민들, 보여주기식 리더십의 환멸을 느낀 대중이 그에게서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양은 조직된 정치 집단의 동원 없이, 사회운동의 구조적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군중들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가 숨겨진 의도 없이 진실을 말하고 선거를 계산하지 않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과장 없는 태도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따르기 시작했다. 3월은 이 인물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달이 될 것이다. 4월은 그를 국가적 변혁의 중심에 놓이게 할 것이다. 양은 이 예언을 쓰며 손을 떨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와 함께 따라올 격렬한 반발도 보았기 때문이다. 위협받는 권력들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맹렬히 저항할 것이다. 음해 캠페인이 시작되고 가짜뉴스가 퍼지며 협력이라는 이름의 포섭 시도가 잇따를 것이다. 노골적이든 암묵적이든 위협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양의 기록은 단호했다. 한 번 풀려난 진실은 다시 병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대를 거쳐 억눌려온 진실들이 해방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참이었다. 양은 붕괴가 상호 증폭되는 연속적인 파도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첫 번째 폭로는 두 번째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세 번째를 유발하며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냈다. 개인적인 보험처럼 증거를 보관해왔던 기업 임원들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증언과 교환으로 면책을 협상하기 위해 서둘렀다. 정치 경력이 긴 인물들은 과거의 충성심이 미래의 생존보다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보다 상위 인물을 연루시키기 시작했다. 중간급 공무원들은 더 이상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짊어지고 싶지 않아 침묵의 계약을 깨뜨렸다. 하나의 배신은 세계의 새로운 폭로를 낳았다. 양의 야간 기록은 구체적으로 드러날 스캔들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다. 정치권과 연계된 관리자들이 거짓 투자에 연금을 빼돌린 사건, 이로 인해 은퇴자들은 형편없는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했다. 국방 계약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고 국제 시세의 5배 가격으로 군 장비가 구매되었으며 그 차익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착복되었다. 불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사회복지 예산이 조직적으로 전용되었고 이는 권력과 유착된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 이전을 위한 명목에 불과했다. 환경 허가는 뇌물로 거래되었고 그 결과 보호지역이 파괴되어 수익성 높은 부동산 개발이 가능해졌다. 양의 환신은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생방송으로 공개되는 물리적 문서들, 정당하게 설명할 수 없는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엑셀표, 내부 직원들이 사기 행각을 공공연히 논의한 이메일들, 뇌물 협상을 담은 오디오 녹음 파일,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소급 작성된 계약서. 양은 금고가 열리고 USB가 검사들에게 전달되고 수년간의 범죄 커뮤니케이션을 담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들이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도착하는 장면을 적었다. 그 증거의 양은 그 어떤 부인이나 축소 시도조차 무의미하게 만들 수준이었다. 겉보기에 견고해 보이던 제도들이 눈에 띄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전 부처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규제기관들은 검사관들이 노골적인 안전규정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음을 드러냈다. 법원에서는 금전거래로 판결을 조작한 판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명문 대학들은 입학 자리가 특권층 자녀들에게 팔리고 재능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탈락하는 입시 비리를 폭로했다. 공공병원은 이미 예산이 승인된 필수 의료 장비들이 단 한 번도 구입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며 그 자금은 알 수 없는 용처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양은 자신의 기록을 통해 대중 정서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충격과 불신, 이어지는 것은 배신감이 분노로 타오르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예상치 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조용한 결의.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양의 환신은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공 데이터와 증거를 분류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은퇴한 교사들은 시민의식과 예산 감시 방법을 가르치는 무료 수업을 열었고 젊은 변호사들은 내부 고발자를 위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공동사무소를 조직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회를 오랫동안 갈라놓았던 전통적 분열선의 해체였다. 수십 년간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진보 운동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거리로 나왔고 규제 완화를 외쳐오던 성공한 기업인들조차 기업의 책임 있는 감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기 시작했다. 농촌 노동자와 도시 전문가들은 공동의 목적을 발견했고 변화를 꺼려하던 노년층마저 이제는 급진적 전환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대중담론을 지배했던 이념적 언어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진실들이 쏟아지면서 의미를 잃어갔다. 양은 이 단결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킬 하나의 순간을 기록했다. 그것은 밤의 촛불 집회였다. 수십만 명이 광장에 모였고 아무런 연설도 구호도 없이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단지 수없이 흔들리는 촛불의 바닷속에 함께 존재하는 것. 카메라는 이 침묵의 장면을 세계 곳곳으로 생중계했다. 국제평론가들은 이 현상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먼 나라의 국민들은 이 시민의 성숙함에 부러움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광장의 중심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한 인물이 있었다. 양이 오래전부터 기록해온 존재.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지만 변화를 이끌었고 수사적 언어 대신 삶의 본보기로 영감을 주었으며
야망이 아닌 진정한 봉사를 통해 리더십을 실현한 인물. 하지만 양은 결코 공개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를 너무도 공포에 몰아넣은 나머지 원본 원고를 불태우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만든 일이었다. 12월의 새벽들, 그의 손은 모든 사건의 전조가 되는 폭력적 촉매를 써내려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 양은 2월, 그러니까 3월의 대변화를 불러오기 몇 주 전 한 사고를 환시 속에서 보았다. 처음엔 단순한 비극적 우연처럼 보일 그 사건은 후속 조사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사보타주로 드러나게 된다. 누군가 그 인물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전에 그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난다. 그리고 이 실패가 결국 공모자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된다. 사보타주의 증거가 독립 언론을 통해 유출되며 그 배후가 권력 핵심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스캔들은 모든 흐름을 가속시킨다. 몇 주에 걸쳐 천천히 밝혀졌을 진실들이 며칠 만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다. 한 사람의 유일한 위협이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대중의 분노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는다. 양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구체적인 숫자들까지도 기록해 두었다. 중소도시의 연간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있는 해외 비밀 계좌, 겨우 원룸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월급을 받던 공무원들이 축적한 천문학적 재산,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발표되기 직전수 시간 안에 이루어진 국제 송금 기록들. 그 금액들은 너무도 노골적이고 외설적일 정도로 착취적이어서 그 어떤 체제의 옹호자조차 더는 부인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양의 환시는 그조차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개발한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신기술. 수개월 전 이미 완성되어 있었지만 화석연료 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정치 자금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개를 막아온 사실. 이 억압이 다른 모든 스캔들과 함께 드러나는 순간 대중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정당한 분노로 타오르게 된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했음에도 사적 탐욕으로 숨겨졌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사회는 더는 침묵하지 않는다. 양은 최근 환시 속에서 마침내 그 인물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를 며칠간 말없이 마비시키는 충격이었다. 한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운명을 지닌 인물은 한국인이 아니었다. 처음엔 잘못된 예지라고 생각했다. 무의식의 혼란이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수십 번의 자동기서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심 인물은 혼혈이었다. 아버지는 수십 년 전 탈북한 북한 출신, 어머니는 남한 사회의 혹독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에 안은 여성.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라며 이념으로 나뉜 양쪽 모두에게 거부당한 채 성장했다. 인공적인 분단이 낳은 인간적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양의 기록은 한층 더 폭발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그 인물은 수년간 국제 분쟁 지역에서 익명으로 활동해왔다. 시리아, 예멘, 내전으로 파괴된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 군인도 기자도 아닌 전쟁의 편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을 치료한 자원봉사 의사였다. 그녀는 정치가들이 안전한 수도의 회의실에서 절대 경험하지 못할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 무기 제조업체의 이익을 위해 죽어간 아이들을 안고 있었고 국제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매설한 지뢰로 파괴된 팔다리를 잘라내야 했다. 그 경험은 그녀를 권력체계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화시켰다. 위협에 면역된 사람,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협박이나 조작도 그녀에게 통하지 않았다. 양은 환시 속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이미 그녀의 존재를 인지했음을 보았다. 비밀리에 신원 조회가 이루어졌고 감시가 시작되었으며 군 기지 내에서 여러 차례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어떤 이들은 선제적 제거를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 어떤 공격도 그녀를 순교자로 만들 위험이 너무 크다고 경고했다. 이 인물에 대한 기존 방식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스스로를 시험하며 살아남은 이에게 권력의 도구들은 무력했다. 양의 기록은 그녀가 대중 앞에 처음 나서는 장면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 순간은 내부 고발자 그룹이 소집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찾아온다. 기자들은 금융부패 관련 폭로를 기대하며 모여들지만 대신 그녀가 단상에 오르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간다. 원고도 없이, 속삭이는 보좌관도 없이 수십 년간 축적한 진실을 조용히 꺼내기 시작한다.
그녀는 실명을 언급한다. 날짜를 말한다.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자신의 배경 덕분에 들을 수 있었던 투명 인간으로서 존재했던 회의들을 묘사한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조작하는 방법을 논의하던 대화, 재벌들이 국토를 영지처럼 나눠갔던 거래. 그 순간을 본 양은 그녀 주위의 반응을 또렷이 기록했다. 언론 보도 담당자들이 당황해 생방송을 끊으려 하고 기자들의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그 장면을 촬영한다. SNS는 순식간에 폭발한다. 30분 안에 한국 인구의 절반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2시간 내에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된 영상이 퍼져나갔다. 외국 정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한국만을 겨냥하지 않았다. 그녀는 국제적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다. 주권 국가라는 외양을 쓴 민주주의들이 어떻게 초국적 기업 네트워크에 의해 조종되어 왔는지 그것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양의 환시는 즉각적인 혼란을 넘어서 부패한 체제가 무너진 채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들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변화는 전통적인 중개자들을 제거하는 직접 참여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4년에 한 번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매주 개별 정책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받았고 공공예산은 누구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다. 정부 계약은 최종 서명 전 반드시 공적 검토를 거쳐야 했다. 부패를 키웠던 불투명성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양의 기록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묘사했다. 전략산업에서 거대 기업들은 협동조합으로 대체된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평생 몸바친 기업의 진짜 지분을 소유하며 먼 주주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공유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스타트업은 전통적 재벌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은행은 대형 금융기관이 외면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 디지털 화폐는 지역 경제 안에서 순환하며 다국적 체인의 침투로부터 상인을 보호한다. 환시 속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변한 개념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인식이었다. 투기는 무거운 누진세를 통해 억제된다.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에는 파괴적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금은 대규모로 투입되어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고품질 주택이 원가로 공급된다. 주거협동조합은 시민들이 건설사 없이 직접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 구조를 제거한다. 임대료는 지역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된다. 강제 퇴거는 지역 공동체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아파트는 다시 살기 위한 공간이 되었고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반이 되었다. 양의 기록은 이러한 변화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묘사했다. 존엄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던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 주거가 접근 가능해지고 양질의 공립보육시설이 확산되자 부부들은 자녀에 대한 결정을 덜 미루게 되었다. 고등교육이 더 이상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게 되자 대학생들은 단순한 연봉 가능성이 아니라 진정한 소명을 따라 진로를 선택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은 사회 안전망 덕분에 파산이 곧 완전한 파멸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끊임없는 경제적 불안이 줄어들자 사회 전체가 집단적인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양은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썼다. 한반도 전체의 변화였다. 그의 환시에는 북한 주민들이 남쪽의 변화를 전해 듣는 모습이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권이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경로를 통해 평화 시위 영상이 담긴 USB가 밀반입되었고 민주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십 년간 진실로부터 차단되어 있던 귀에 도달했다. 대안적 체제가 필연적으로 혼란과 빈곤을 야기한다는 기존의 서사는 이를 반박하는 실증적 증거들이 국경을 넘어 퍼지면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실제로 증명된 진짜 변화는 수십 년간의 선전보다 강력했다. 기록에는 이 한국의 변화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국제학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이 모델을 연구하며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을 것이다. 각국 정부 대표단은 서울을 방문해 디지털 참여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대표성의 실패에 좌절한 서구 민주주의의 사회운동가들은 한국의 사례를 실현 가능한 대안의 증거로 인용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도 기술이 단순한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은 확장된 민주주의 가능성에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것이다. 양은 자신의 환시 속에서 자신이 단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정해진 때까지 익명 속에 보호받아야 했다. 그의 기록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언은 필연적인 사슬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였다. 개인의 선택은 중요했다. 누군가가 편리한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변화에 기여했다. 누군가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우선시할 때마다 길은 더욱 단단해졌다. 누군가가 부정의 앞에서 침묵을 거부할 때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더 빨라졌다. 이제 2026년 1월, 3월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양은 여전히 깊은 잠 속에서 글을 쓰고 있다. 그의 손은 마지막 세부사항, 막바지 조정, 다가올 격렬한 저항에 대한 경고를 기록한다. 그는 위협받는 세력들이 변화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것임을 알고 있다. 허위 정보가 대규모로 유포될 것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운동들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급증할 것이다. 폭력을 유도하는 도발이 기획되어 그것을 탄압의 정당화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록은 깨어난 집단의식은 쉽게 다시 잠들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역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쓰이고 있다. 이 가능성들에 대해 지켜보고 성찰하고 있는 당신 역시 이 전개 중인 서사의 일부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의 당신의 선택은 어떤 미래가 실현될지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성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당신의 경험 속에서 무엇이 진실로 울리는지 댓글로 토론하라. 새롭게 떠오르는 징후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3월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는 국경을 넘는 변화를 가져오고 인간 가능성의 경계를 다시 정의할 잠재력을 품고 있다.